때는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작은 고을 영월에서 벌어진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에는 한양에서 병조판서를 지내다 은퇴하여 낙향한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그러나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박대감은 지독한 학질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학질, 즉 오늘날의 말라리아는 오한과 고열이 번갈아 찾아와 사람의 진을 빼놓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전염을 우려하여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죠. 박대감의 곁을 지키는 이는 오직 그의 아내인 이 부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대감, 정신이 좀 드십니까? 이 여름에 어찌 이리 두꺼운 이불을 덮고도 추위에 떠시는 겁니까? 이 부인은 타는 듯한 남편의 이마에 젖은 물수건을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이러다 내가 정말 죽는 것이 아닌가 싶소.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온몸을 태울 듯한 열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니 견디기가 너무 힘겹구려. 불과 한 달 사이에 박대감의 몸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갔고 얼굴은 누렇게 떠서 생기를 잃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러다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그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감의 충직한 몸종인 돌쇠가 탕약을 들고 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무슨 일이냐, 돌쇠야. 어서 말해보거라. 고을 의원들의 처방이 모두 소용이 없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말을 들은 박대감이 힘겹게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다른 방도라니, 학질에 좋은 다른 방법이라도 있다는 것이냐? 예, 대감마님. 이 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초가에 사는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여인이 학질을 귀신같이 낫게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과부가 학질을 고친다고? 의원도 아닌 평범한 과부가 어찌 그런 재주를 부린단 말이냐? 자세한 내막은 모르오나 옆 고을의 한 대감께서도 학질로 사경을 헤매다가 그 과부를 만나고 단 며칠 만에 완쾌하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대감. 들으셨습니까?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학질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입니다. 돌쇠야, 어서 그 과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언제쯤 찾아갈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해라. 며칠 후 돌쇠는 과부와 만날 날짜를 받아왔습니다. 박대감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은 얼굴로 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대감, 정말 제가 따라 나서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몸도 편치 않으신데. 돌쇠가 곁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요? 부인은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시오. 마님, 걱정 마십시오. 대감마님은 제가 잘 모시고 치료를 받은 후 곧장 돌아오겠습니다. 과부의 집은 고을에서도 외진 곳에 있어 작은 산 하나를 넘어야 했습니다. 돌쇠는 박대감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헌데 돌쇠야, 그 과부에게 가는데 무슨 규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엇이더냐? 아, 대감마님. 2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혼자 와야 하며, 둘째는 반드시 여인들이 쓰는 쓰개치마를 머리에 두르고 와야 한답니다. 참으로 기이한 규칙이로다. 혼자 오라는 것은 병이 부끄러운 일이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사내가 어찌 여인의 쓰개치마를 써야 한단 말이냐? 그 연유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과부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요. 알겠다. 이 지독한 학질만 나을 수 있다면야 쓰개치마가 대수겠느냐? 과부의 초가집 근처에 다다르자 박대감은 돌쇠가 준비한 쓰개치마를 뒤집어 쓰고 홀로 집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마루에서는 30 남짓 되어 보이는 고운 자태의 과부가 맷돌에 콩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서씨 부인이었지요. 이리 오너라.
박대감의 목소리에 서씨 부인은 맷돌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단아한 아름다움이 엿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오신다는 기별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주변을 살핀 후 박대감을 조용히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대가 학질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리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소. 치료에 앞서 먼저 셈을 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제발 이 병만 낫게 해주시오. 서씨 부인이 종이에 적어내민 금액은 상당했지만 박대감은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방 안은 단출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병풍 외에는 약재나 치료 도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궁금해서 묻는데 어찌하여 여인네들이 쓰는 쓰개치마를 쓰고 오라 한 것이오. 호호.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사내가 드나들면 구설에 오르기 쉽지 않겠습니까? 행여 누가 보더라도 여인이 다녀갔다 생각하게 하려는 방편이지요. 허, 과연. 부인의 생각이 참으로 깊구려. 자, 그럼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불 위에 편히 앉으시지요. 서씨 부인은 바구니에서 검은 천으로 된 눈가리개를 꺼내 박대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눈을 가리십시오. 그리고 대감마님은 그저 편안히 누워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대감은 의아했지만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그녀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가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박대감은 자신의 저고리가 벗겨지고 이내 아랫도리까지 모두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지금 무얼 하는 게요? 당황한 박대감의 외침에도 서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벗고 그대로 박대감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부가 학질을 고치는 비방은 바로 남자와 몸을 섞어 양기를 돋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와야 하고 사내들만 치료가 가능했던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박대감도 서씨 부인의 과감하고 능숙한 몸짓에 어느새 학질의 고통을 잊고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아내인 이 부인밖에 몰랐던 그에게 다른 여인과의 통정은 놀라운 신세계와도 같았습니다. 한바탕 격렬한 시간이 흐른 후 서씨 부인이 몸에서 떨어지자 박대감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개운함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로 학질에 효험이 있다는 말이오. 당장은 모르시겠지만 금방 효과를 보실 겁니다. 다만 이 일은 대감과 저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셔야 합니다. 혹여병이 재발하면 언제든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대감은 깊은 잠에 빠졌고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대감. 세상에 안색이 정말 좋아지셨습니다. 그 과부가 정말 용하긴 용한가 봅니다. 아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볼수록 박대감의 마음은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거짓말처럼 날마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자 새로운 병이 생겼습니다. 바로 서씨 부인의 요염한 몸짓이 잊히지 않는 상사병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다시 아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쩡한 몸으로 과부를 찾아갈 수도 없어 밤낮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박대감은 마침내 묘안을 떠올리고는 이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그동안 내 병간호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소. 마침 처가의 안부도 전할 겸 며칠 친정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소? 정말이십니까, 대감? 마침 아버님 기력이 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리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심심하지 않게 이것도 가져가시오. 박대감은 값비싼 비취 놀이개가 담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의 자상함에 감동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부를 다시 만나기 위한 박대감의 계략임을 그녀만은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아내가 떠나자마자 박대감은 아내의 쓰개치마를 두르고 서둘러 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대감마님.
학질은 다 나으셨다고 들었는데요. 학질은 나았는데 다른 곳이 아파서 왔소. 부인이 고쳐줄 수 있겠는가? 서씨 부인은 그의 말뜻을 알아채고 요염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박대감은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몇 번이고 과부를 찾아가 미래를 즐겼습니다. 한편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온 이 부인은 하인들이 나누는 수군거림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대감마님이 마님 안 계신 동안 또 학질에 걸렸다면서 그 과부 집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다지 뭐야. 쉿, 조용히 해. 마님께서 들으시면 어쩌려고. 근데 그 과부가 사내들만 고친다던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기둥 뒤에서 모든 것을 들은 이 부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불러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라 다그쳤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거라. 대감께서 정말 학질 때문에 그 과부를 찾아간 것이냐? 결국 돌쇠는 모든 사실을 실토했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 부인은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던 남편이 젊은 과부의 치마폭에 빠져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이 부인은 남장을 하고 쓰개 치마를 두른 채 학질에 걸린 환자인 척하며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부인의 신통한 의술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부디 이 병을 고쳐주시게. 서씨 부인은 미소년 같은 사내의 모습에 흑심을 품고 평소보다 훨씬 적은 돈을 불렀습니다. 이 부인은 그 금액이 적힌 종이를 증거로 삼기 위해 소매 속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서씨 부인은 이 부인의 옷을 벗기려다 말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에그머니나. 여자였어? 이 음탕한 것. 내년이 학질을 치료한다는 방법이 바로 이 더러운 짓이었더냐? 마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가라. 어서 들어와 이 요망한 것을 잡아 가두어라. 이 부인은 미리 사또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포졸들을 대동하고 왔던 것입니다. 관하로 끌려온 서씨 부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사또. 저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준 죄밖에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고을의 사또인 김사또는 이미 모든 내막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학질을 핑계 삼아 사내들과 통정하며 돈까지 편취한 너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수절하며 정숙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과부들을 욕보이는 중죄인이라. 또한 사또는 과부와 통정한 모든 사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중에는 박대감도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을지 모르나 그 방법이 옳지 않음을 알았을 때 당장 그만두었어야 했다. 음탕한 쾌락에 빠져 모른 척한 그대들의 죄 또한 매우 크다. 이에 판결을 내리겠다. 과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을 모두 몰수하고 이 고을에서 추방할 것이며 그녀와 통정한 사내들은 한 달간 노역에 처하고 과부에게 준 만큼의 돈을 관아에 내도록 하라. 판결이 내려지자 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서씨 부인의 아들인 서도령이 몰래 사또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또나리, 부도덕한 제 어미를 용서해달라고는 않겠습니다. 허나 제발 이 고을에서만은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소문이 파다하여 저희 어미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어미를 생각하는 효심은 갸륵하나 죄는 죄인이라. 내 어미의 죄는 내가 대신 씻을 수 없다. 너는 이 길로 고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 거라. 이것이 너에게 내리는 벌이자 기회이다. 결국 서도령은 그 밤으로 정처 없이 고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대감은 이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잘못했소.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대감께서는 이 고을의 어른으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아이들과 친정에 가 있겠습니다.
박대감은 아내의 단호한 모습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이 한 가정을 파탄내고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렸음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후회했답니다.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눈앞에 쾌락을 좇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양심의 병을 얻는 것과 같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